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랑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초이론부터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있고, 오늘 첫 수업을 오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공중보건학 기본이론 강의 첫 시간이고, 지금이 이제 제대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같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건직 공무원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보건연구사 또는 뭐 복지부 이런 데 각각의 이제 본인의 분야에 맞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전공 과목이 바로 공중보건학이죠. 그래서 이제 보건직이나 어쨌든 의료기술직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본 베이스 자체가 아마도 보건 관련된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좀 거의 대부분이셔서, 공중보건이 아마 여러분들 한 뭐 1학년 때, 그쵸? 1학년 때 기본 수업으로 기본 필수? 뭐 전공 필수라고 하나? 그쵸? 전공 필수 과목으로 아마 한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그쵸?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그래 이런 거 있긴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기억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식품 쪽이다. 그럼 식품위생 보건 영양 쪽이 좀 더 기억이 날 거고, 뭐 임상병리 쪽 전공이다라고 하면은 감염병에서 어떤 세균 이름이나 나오면 좀 익숙할 거고, 또 뭐 행정 쪽이다. 그럼 보건 행정 파트가 좀 더 익숙할 수 있을 거고, 방사선 쪽이다면 의료기술 관련된 뭐 방사선 내용들 나오면 좀 더 친숙해질 거고, 또 의무기록이다. 그러면 용어나 의료법 이런 게 또 익숙할 거고, 그래서 각각이 자기가 조금 더 친밀도가 높은 그 챕터는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과목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접해봤겠지만, 공중보건학은 한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 공중보건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큰 학문 안에는 열 몇 가지 되는 과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환경, 역학, 통계, 뭐 감염병, 질병에 대한 것들, 의학, 간호학 들어가 있고, 또 식품이나 영양이나 노인보건, 정신보건,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전공 과목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저는 공중보건학이 전공이에요. 없어요. 공중보건학으로 학위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보건학 석사라고 받긴 하지만 보건학에서 세부 전공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정책을 전공을 했었고, 학사로 간호학을 전공을 했었고, 뭐 어떤 교수님들은 역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중보건을 이미 공부했던 분들은 먼저 느꼈겠지만, 뭔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또는 책마다 조금 다르네? 또 교수님들마다 얘기하는 게 좀 다르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거 하나가 학문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합쳐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간 갭이 생기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이 공부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얕아요. 심지어 차라리 하나하나에 깊이 들어가면 완벽하게 하고 가는 건데,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13과목을 다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1년 안에 어떻게 해요? 공중보건학 자체는 그 많은 과목을 얕게 해서 짜집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만 보면 되나? 라는 불안감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학생들은 책을 또 여러 권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책마다 좀 또 다른 내용이 있네? 이거 뭐지? 이런 혼란이 오는 문제들. 그리고 막상 시험을 보러 갔더니 우리 기본서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나와요. 왜? 환경보건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공중보건에서 거기까지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가 반드시 한두 문제는 나와요. 모든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시작할 때는 괜찮아요. 만만해요. 왜냐면 다 들어봤거든. 조금씩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모의고사를 보고 여기저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나 이거 모르는데? 이것도 봐야 되나? 나 이거 안 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지막 시험 볼 때는 공중보건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막상 시험을 딱 보러 가면은 되게 쉬워요.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두세 문제만 어려워요. 근데 내가 시험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웠다. 그럼 두 가지 경우예요. 그 해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와서 내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어려웠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왜냐면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운 거니까. 또 하나의 경우는 뭐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지. 문제는 쉬웠는데 내가 공부를 너무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괜찮아요. 두 번째 경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공중보건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책을 보면서 왜 이렇게 두꺼워? 근데 이 두꺼운 게 너무 싫은 학생도 있지만 이렇게 두꺼워도 불안해서 또 다른 책을 보는 학생도 있을 만큼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내 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꼭 외워야 할 것들을 추려 나가야 되는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할게요. 먼저 출제 경향 분석 제가 매년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이걸 하고 가는데 2017년 것까지 분석을 좀 해둔 거고 여러분 알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공개를 안 해요? 네. 공중보건 보건행정 전공 과목은 그러니까 몇 과목들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과목들 중에서 몇 과목들이 공개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출제를 하고 비공개를 해요. 왜 비공개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어요? 어쨌든 문제를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본 시험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에 대한 보건이 명확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기억에 의해서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쪽에서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정도를 이제 강의 중에 알려드리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개가 14년부터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우선 경향 분석을 좀 해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어쨌든 문제를 공개를 하고 딱 내보내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그거를 참고하게 돼요. 결국은 경향이라던가 난이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시고 또 문제가 공개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지문도 길고 좀 더 난이도도 약간 더 높아요. 지방보다는. 그러한 경향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뭘 보기 위한 거냐면 어느 내용에서 출제가 많이 되냐를 보려고 이렇게 표를 좀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요. 자, 저희 교재 구성이 파트 1부터 10까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들, 역학 보건통계, 질병관리, 환경보건 순으로 들어가요. 근데 보니까 그래프가 여기까지 해서 거의 하이를 찍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고 공부하기 어렵고 난이도 높은 애들을 앞에다 다 몰아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작은 되게 잘하는데 중간에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시작할 때 여러분 왜 우리 정석 이런 거 보면 앞에만 까맣잖아요.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만 까만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까맣게 만들려고 앞쪽에다가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처음에 되게 무게감, 중압감이 커요. 근데 뒤로 가면은 좀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비중도 낮고 난이도도 낮아요. 좀 가벼운 내용들이 뒤쪽에 배진이 되어 있죠. 근데 그렇다고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공무원은 어때요? 한 문제 가지고도 0점 몇 점 가지고도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고 갈 수는 없지만 요 앞쪽이 출제 비중이 높고 난이도도 높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표로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2009년, 10년, 11, 12년 4개년 동안 지방직에서 수탁으로 국가직으로 공무원 채용을 하고 공개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출제 비중을 좀 보여주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앞쪽에 전반적으로 높고요. 보건행정에 대한 문제가 뭐 아마 한 회에서 보건행정 문제가 좀 많이 출제돼서 얘가 좀 높아지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여기가 높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를 할 때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중보건, 보건행정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너무 쉬워요. 오히려 보건직 하시는 분들한테 이쪽 내용은. 근데 의료기술직 그리고 보건연구사 하시는 분들은 행정이 한 과목으로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보통 한 시험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그 두 문제 때문에 한 과목을 또 다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마찬가지로 보건행정을 좀 요약해서 그동안 중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애들을 요약해서 이제 한 챕터로 넣어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지만 가끔 여기 없는 행정에 또 깊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출제 경향은 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문제인데 그 중에서 80% 정도는 항상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 보통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4문제 이상 잘 안 틀려요.
실수해서 좀 더 틀릴 수는 있어도 4문제 이상 잘 안 틀려요. 그 언더로 틀려요. 근데 언더로 틀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문제 중에서 보통 한 문제나 2문제,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새로운 문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문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한 문제 정도는 한 2문제 정도는 기존에 내던 문제인데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 이것까지 알고 있어? 그래서 아는 건데 못 풀겠는 문제. 나 이거 분명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못 봤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또 한 문제 더 어렵게 나오면은 법에서 좀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적으면 2문제, 많으면 한 4문제까지도 한 2-3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문제는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 지문이 사실 점점 길어져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단순 암기 문제가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단순 암기 문제도 나오고 간단한 문제도 나오지만 이러한 이해 위주의 문제가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적어놓고 이 중에서 맞는 거 틀린 거 찾으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산업재해 지표 중에서 강도율, 이제 우리가 산업재해 지표 중에서 자주 보는 게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 얘네 3개를 많이 보는데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해요. 자, 문제에 대한 설명은 지금은 안 할게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면 그 공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냐 해서 각각의 공식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자, 2016년 문제 보시면은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간 거죠. 그 강도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 공식 안에 그래서 반영된 게 뭐고 반영되지 않은 게 뭐야,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사실 정답이 3번이었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그 기본서에 설명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설명 안에는 사실 뭐 강도율이라는 거는 재해의 중증도, 강도가 손상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려고 하는 지표다. 그래서 공식이 연간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이다. 이런 식으로의 공식만 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보기를 넣고 정답으로 해놨어요. 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재해를 측정한다. 이런 설명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공식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봤을 때 환경에 대한 걸 따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이 뭔지를 분석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자, 2012년에 또 산업보건 문제이긴 한데 낮 중독의 뭐 주요 특징, 뭐 5대 증상 이런 것들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올해 17년 문제 보면은 이제 각각의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섞어서, 그 다음에 이거의 중독은 뭐다 해서 완전 이제 크로스도 아니고 온갖 가지를 다 섞어놨어요. 보기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정확하게 가려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한다. 결국은 뭐냐면 내용 자체를 단순히 5대 증상 이것만 보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머지 내용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잡을 때 그냥 보고 외울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그거를 암기식으로 가면 안 돼요. 공부할 때 보면은 내용을 이걸 가지고 이거 말고 조금 썸머리된 걸로 주시면 안 돼요? 요약된 걸로 주시면 안 돼요? 요약된 걸로 드리면요,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요. 요약으로 공부를 해버리면.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제가 그래서 강의 중에 거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뭐 다 짚고 가요. 그런데 가끔 학생들은 왜 뭐 그런 것까지 다 짚어주고 그러세요. 그냥 중요한 것만 해주지. 그러면 2가지 부류 학생들이 나와요. 중요한 것만 해주면 중요한 거에 별표를 쳐놓고 옆에를 같이 보는 학생들이 있고, 중요한 것만 해주면 중요한 것만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고 간다라는 걸 처음부터 조금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도 그런 식으로 좀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우리 강의 전체 커리큘럼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우리가 7월에서 8월 사이에 기초이론 수업을 2개월 동안 했어요. 자, 이때는 핵심이 되는, 우리 그래서 공중보건에서는 파트 1, 2, 3, 4 4개 파트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들 위주로 해서 개념 정리, 기본 입문반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한번 했고요. 지금 9월이죠? 벌써 9월이에요. 2017년. 여러분 실감이 나나요? 깜짝 놀랄 일이죠?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될 거예요. 기본 이론에서는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싹 훑을 거예요. 근데 교재 중간중간에 법규 있는데 법규는 안 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이론에서 법규를 따로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법규 내용들 중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거론이 되는 중요한 이론이 되는 내용들은 교재 기본 이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기본 이론은 충분해요. 그리고 심화 이론이 있는데 심화 이론 들어가면은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정리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전체 모든 내용을 다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작년까지는 제가 심화 이론을 할 때 이때 이제 강의를 처음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해서 기본 이론에다가 조금 내용을 더 플러스해서 하는 정도로 해서 거의 기본 이론이 중복되듯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는 안 들어갈 거고 심화 이론에서는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이제 핵심 되는 거, 중요한 거, 포인트 되는 거, 시험에 잘 출제되는 거 플러스 교재에 없는 거,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법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식으로 심화 이론은 좀 요약해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2월 또는 3월까지가 단원별 문제풀이. 자, 이 문제는 기출문제 베이스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90% 플러스 이제 기출문제에 없지만 출제될 수 있는 문제 또는 새로운 유형 이런 식의 문제들이 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워낙은 3개월 과정으로 잡고는 있어요. 문제의 양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4월이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2개월 만에 끝난다라면 모의고사가 한 2개월 진행이 될 거고 얘가 3개월 진행이 되면은 나머지 한 달이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마지막 점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한 실제 준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기본 이론 당연히 기본서가 지금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서 한번 뭐 일부 봤다 치더라도 여기에 기본 한 번, 두 번, 세 번이 들어가요.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우리가 문제풀이가 주 수업이긴 하지만 그거를 교재 순서대로, 그러니까 교재 단원 순서대로, 내용 순서대로 그대로 문제를 풀면서 나갈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기본서를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기본서를 한 번을 다시 보게 돼요. 회독수를 늘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당황해요. 나 분명히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들어서 이론 정리 다 했는데 문제를 푸는데 못 풀겠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아는 내용인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와 이론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은 문제 푸는 기술이 생겨요. 자,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들어가면요. 다시 한번 또 좌절을 해요. 뭐야 못 풀겠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문제를 못 풀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모의고사 시작할 때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큰일 났다 하고 공부를 또 해요. 자, 모의고사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계속 나갈 거지만 나중에 가면은 쉬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막판에 가면은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 가면은 보통 그 정도 난이도 나온다. 그리고 쉬운 문제는 굳이 왜 풀어봐요? 그러면 다 아는 건데 그것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합격생들이 합격하고 와서 저한테 이제 피드백 주는 내용들 중에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도 실제 시험 볼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고 빨리빨리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또 오래 했던 학생들 중에서 특히 공부 오래 하고 시험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막 총정리하거나 문제 풀거나 할 때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자꾸 쉬운 걸 틀려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한 학생들, 많이 한 학생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너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스로 더 꽈요,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쉬운 문제에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까지 이렇게 해서 4월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보통 6월에 전체적인 시험이 있죠. 그 5월 달에는 왜 강의를 안 해주세요? 자, 5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듣는 거에만 익숙해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무리 정리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그 학습 스케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3회에서 4회 정도의 회독수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회독수가 왜 중요하냐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절대 못 외워요. 그리고 암기할 내용들, 이제 필수 암기 내용들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 발목을 잡는 숫자들, 정말 미묘한 0.01이냐, 0.1이냐, 0.001이냐, 0.002냐 이런 것들, 또는 감염병의 종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발목을 잡는데,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저한테 이제 편지 보내신 학생들 중에 에이, 설마 이런 거 나오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걸 버렸는데 그런 문제가 꼭 어디서든 한 문제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 버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얘기만 조금 더 하고 가면은, 제가 이 얘기는 사실 강의를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이제 많이 해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벌써 웃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꼭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합격한 학생들이 연락을 해서 꼭 그 얘기를 저한테 다시 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나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할까 이러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꼭 붙어야지, 나 이번에 꼭 합격할 거야, 내가 합격하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본인은 어디예요? 각자 자기는? 후자예요? 후자여야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걸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그쪽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조금 약간 재밌는 얘기기도 하고 제 일화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요. 항상 제가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설마 다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진 것도 되게 많겠죠. 안 이루어진 건 다 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만 생각나니까 되게 기분 좋게 사는데,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올해고 작년인가? 아무튼 제가 강남에 이제 신랑이랑 매번 갈 일이 있었어요. 강남에 매번 가는데, 강남은 주차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기 모이는 모임의 사람들이 다 주차 때문에 난리였어요. 근데 저희가 가는 그 모임 장소 근처에 되게 넓은 공터, 이거보다 넓은 훨씬 공터에 문이 닫혀있고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근데 맨날 저녁 때 가면 문이 닫혀있고 차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보니까 거기 뭐 뉴질랜드 교육문화원 뭐 이렇게 써있고, 근데 저기 너무 차를 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랑한테, 그때 이제 남자친구였는데, 나 저기다 차 대고 싶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랬어요. 저기는 남의 땅이어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그래도 나 저기다 댈 거야, 이제 그냥 농담 반 그 원하는 마음 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거기에 차를 대게 됐어요. 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해서 죽으면 잘 안 가지만 가끔이라도 강남에 가면 저는 그냥 거기다 차를 대요, 늘. 신기하죠? 진짜예요. 요만큼의 MSG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원했으니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은, 신랑이랑 제가 하는 이제 취미생활로 하는 무슨 강습이 있는데, 거기에 매 분기별로 신입 수강생들이 오는데, 저희 신랑이 강습을 할 때 온 신입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그 건물 주인의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원이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저희 차는 무조건 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 땅에다가, 아무도 못 대는데 저는 그 땅에다가 자유롭게 차를 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합격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내가 나는 하고 싶어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딱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웃자고 얘기한 얘기지만 뼈가 있는 얘기고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합격할 거야, 공부 딱 시작할 때 나 이럴 거야 해서 이번에 꼭 합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고, 또는 이번에 한번 해보고 뭐 되겠어요, 사실. 그냥 겸양 떠느라고
되겠어요. 안 될 수도 있죠.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공부할 때 뭐가 달라지냐면 공부를 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합격할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스스로 합격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봐요. 이거 하나 더 보면 합격할 것 같고 얘를 봐야지 붙을 것 같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뭐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가 힘들어요. 사실 공부하다가 그렇잖아요. 할 것도 너무 많고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면 의심이 점점 커지는 거야. 될까? 나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공부한다고 될까? 라는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공부가 약간 소홀해지고 나태해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믿고 하라는 얘기를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다 같이, 그래서 어떤 학생은 지역 이제 나중에 우리 원서 접수할 때 얼마나 또 눈치 작전을 많이 해요. 그쵸? 우리 뼈 아픈 눈치 작전, 여기를 쓸까 저기를 쓸까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건 누구나 하는 고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90점이 넘었어요. 어떤 학생은 85점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85점 맞은 학생은 그쪽 커트라인이 낮아서 붙고, 90점이 넘었는데 이 학생은 그 지역의 합격선이 높아져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 많아요. 그럼 이건 사실 운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내가 그때 눈치 작전을 잘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운인 거예요, 운. 그럼 이 운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하늘이 나를 미워해라고 원망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늘이 나를 이뻐하게끔 만들자라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무언가가 있다라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할 때 내가 딸락해 해주세요, 딸락해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삼신할머니는 딸락해 해주세요, 딸락해 해주세요 한 사람한테는 딸을 점지해주고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들을 점지해줘요. 왜? 앞에 말만 듣거든요. 앞에 말만 들어요. 그럼 앞에 말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을 해라. 그래야지 운조차도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저희 그 합격생이 써준 합격수기가 교재에 실려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말이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학생들이 또 얘기를 해줘서 제가 다시 한번 구구절절하게 마치 사이비 교주인 양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종교적인 색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믿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믿음을 좀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갈게요. 교재에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교재가 1권, 2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쵸? 근데 1권만 해도 다른 교재 한 권이에요. 그쵸? 어이없게도 1권인데 이게 한 교재예요. 그리고 2권이 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1권이 기본 이론이고 2권이 심화 이론이고가 아니고 두 개가 같이 다 합쳐서 기본 이론에 다 다룰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다 할 거고요. 교재 앞에 그 챕터 순서 보면은 아까 제가 출제 비중 설명드렸다시피 1권에 있는 공중보건 총론, 역학보건통계, 질병관리, 환경보건 여기까지가 1권인데 이 안에서 출제 비중이 높고 난이도도 높고 범위도 넓다라고 했고, 그 나머지 내용들이 뒤에 2권에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단원별로 보면요, 단원마다 파트가 있고 파트 안에 장이 있는데 장별로 OX 퀴즈, 그래서 내용 점검하기 위한 OX 퀴즈가 있으니까 그거는 강의 중에 저랑 같이 풀어볼 거고, 그 다음 단원별로 파트별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기본 이론, 심화 이론에서 제가 안 풀어드려요. 문제풀이 따로 안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자습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면서 점검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뒤에 해설 다 있으니까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법은 기본 이론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교재 맨 마지막에 이제 2권까지 가면은 부록에서 기출문제로 공개됐던 기출문제, 그래서 서울시 기출문제랑 지방직 수탁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권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그 찾아보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 문제에 대한 모르는 단어 나왔다라면은 거기 해당 페이지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15페이지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2017년 교재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교재를 따로 사시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기 추록을 아마 오늘 정도까지는 올려주신다고 했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변경된 내용들 추록으로 배포가 될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18년 교재를 기준으로 저는 강의를 합니다. 자, 15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공중보건학의 개념 보는데 맨 위에 보시면은 관계 법규와 학습 길라잡이 있는데 이제 챕터마다 관련된 법규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쭉 적어놨죠. 그래서 공중보건이랑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 기본법이 있어요. 둘 다 2000년에 제정이 된 법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가 되면서 국가에서의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만들어진 어떤 이념적인 법이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 계획도 세워지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계획도 세워지고 국가의 의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나 국민의 권리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고 있고요. 둘이 같이 제정이 된 거예요. 같은 해에 같은 날 딱 발표가 된 법이 이 두 가지의 법이에요. 학습 길라잡이에 있는 내용들은 이 챕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고 가냐면 공중보건학의 개념 정의하면은 이 학문의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공중보건학.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윈슬로우라는 학자가 한 정의가 있어요. 이 정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자주 나오는 윈슬로우의 정의를 기본으로 한, 기본 바탕으로 한 공중보건학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될 거고, 공중보건의 역사적 발달 과정, 그래서 고대기부터 시작해서 고대기, 중세기, 근세기, 근대기, 발전기에 올 때까지 공중보건학이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적 전체 흐름을 보게 될 거고요. 1차 보건의료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1차 보건의료는 현대에 와서 가장 중요시되는 개념 중에 하나였고요. 1978년에 WHO에서 알마타 회의를 해요. 우리 회의 이름이 어디 회의, 무슨 회의라고 하면 그 지역이죠. 그래서 알마타 지역에서 있었던 알마타 회의를 통해서 알마타 선언을 하면서 모든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1차 보건의료를 이용해야 된다. 1차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회의가 있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양질의 보건의료. 그래서 1차 보건의료와 함께 이제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인류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질이란 뭐냐? 그럼 양질의 보건의료란 뭐냐? 많은 학자들이 또 개념을 정의를 하게 돼요. 그 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한 많은 학자들 중에서 특히 누가 제일 중요해요? 마이어스라는 학자가 정의한 양질의 보건의료를 가장 중요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어스는 4가지 접근성, 질적 적정성, 계속성, 효율성 이렇게 4가지를 정의했는데 그 내용이 매년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다음 WHO의 주요 내용과 지역 사무소. 그래서 WHO가 언제 발족이 됐고 그다음에 6개의 지역 사무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 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WHO에 대한 내용까지 제1장인 공중보건학의 개념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이다라고 먼저 전체 큰 그림을 잡고 이론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15페이지 보시면은 공중보건학의 정의. 그래서 이 정의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는데 누가 정의했어요? 윈슬로우라는 학자가 정의를 했어요. 1920년에 미국 예일 대학의 교수였는데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지역사회의 노력에 밑줄을 그을게요.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달성하고자 하냐면 3가지 목표가 제시됐죠. 1번에 질병 예방의 1번, 수명 연장의 2번. 자, 그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동그라미 2를 앞에 써주세요. 질병 예방, 2번 수명을 연장. 자, 3번은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 또는 육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라고 해요. 자, 이 1번, 2번, 3번이 이 공중보건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한다?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요. 자, 이러한 기술이며 과학이 바로 공중보건학이다. 그러면 공중보건은 기술의 학문이고요. 과학의 학문이다라는 거죠. 기술, 과학의 동그라미를 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확보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 공중보건학이다. 그럼 지역사회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지역사회의 노력이 제시가 되어 있죠. 우선 환경위생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환경위생이 중요하다라고 이미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지역사회가 또 개인 위생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보건교육을 해줘야 돼요. 보건교육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가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보건에서 말하는 의료, 간호 서비스라는 건 뭘 위한 거다?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 의료 간호 서비스인데 전문적인 치료 시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한다? 그럼 틀린 내용이 돼요. 공중보건은 전문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예방이나 진단, 조기 진단, 예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또 지역사회의 어떤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사회제도 발전에 힘써야 된다. 이 5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3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이며 과학이 바로 공중보건학이다라고 윈슬로우가 정의를 했고 지금까지 가장 고전적으로 얘가 가장 기본 정의가 되고 있죠. 자, 그 아래 WHO의 정의를 보면요. 자, 마찬가지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환경위생의 개선, 2번 전염병의 예방, 3번 위생교육, 4번 의료 간호 업무 조직화, 5번 사회기구의 발전. 이게 뭐예요? 지역사회 노력들을 나열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행하며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 결국 지역사회가 이런 것들을 행해서 자, 1번 질병 예방, 2번 생명 연장, 3번 건강과 인간적 능률 증진, 건강 증진이겠죠. 이 3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뒤에 보시면 과학이자 기술이다. 라고 해서 윈슬로우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그냥 앞뒤만 바꿔서 정의를 하고 있죠. 이렇게 공중보건 정의를 하고 있다. 라는 거. 자, 미국 의학원의 정의는 가볍게 보고 갈게요. 자,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게 공중보건학이다 라고 정의를 했죠. 그럼 이 공중보건학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범위를 보시면요. 환경보건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돼요. 지역사회가 환경위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만큼 환경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환경보건에 대해서 환경위생, 식품위생, 환경보건, 공해, 산업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환경보건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인 거죠. 이러한 분야를 담고 있고 보건관리, 그래서 보건행정이나 영양, 인구, 모자, 가족, 노인, 학교 또는 보건교육, 통계, 정보관리, 정신보건 등등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공중보건이 담고 있어야 되고 또 질병관리 분야에서도 역학이나 전염병, 성인병, 기생충 질환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보건, 결국 이 모든 분야가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한 과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각각의 내용들을 다 쪼개서 하나의 학문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개론적으로 모든 걸 합쳐둔 게 바로 공중보건학이 되는 거죠. 관련 학문도 좀 볼게요. 자, 관련 학문은 뭐 공중위생학, 공중보건, 공중위생 거의 비슷한 개념이겠죠. 위생의학, 지역사회보건학, 뭐 의학, 사회의학 등등이 있는데 주로 의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거론이 되죠. 관련 학문에. 그래서 예방의학 또는 임상의학 우리가 이걸 많이 비교를 해보는데 예방의학은 의학이 기초예요. 의학을 기초로 하면서 자, 원래 근데 의학, 임상의학은 뭘 해요? 병원에 환자들이 오면 그 환자들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그 주 업무인데 예방의학은 어떻게 뭐 하냐면 예방을 위한 의학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이나 가족 사회의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은 사실 그 이론적인 배경 내용은 거의 대부분 겹쳐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의학적인 것, 진단적인 것, 기술적인 게 많이 들어간 게 예방의학이고 공중보건학은 좀 더 지역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역사회 보건학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이다. 사회의학도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는 거고 건설의학은 우리 뭐 집 짓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건설 회사에서의 의학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적인 건강.
그래서 최고 수준의 건강 목표, 건설적인 목표를 가진 어떤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1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공중보건, 예방의학, 임상의학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대상을 보시면 공중보건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역사회 집단, 지역사회 주민 또는 지역사회라고도 해요. 그래서 다음 중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꽤 또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공중보건은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방의학은 지역사회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어쨌든 의학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 찾아오는 개인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임상의학은 병원에 오는 환자가 대상이겠죠. 목표를 보시면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은 어쨌든 질병을 예방하는 학문이다라고 했으니까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지만 임상의학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공중보건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그러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보건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지역사회를 진단하느냐,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 건강 수준이 어떤지, 또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요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이 지역사회의 보건 사업을 위한 어떤 자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크기가 크니까 요걸 먼저 보건 사업으로 하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하지만 예방의학은요,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진단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방의학은 대부분의 내용이 역학이에요.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병이 유행할 때 그 질병의 원인,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예방을 하는 게 예방의학이다. 하지만 임상의학은 어떤 검진 방법 등을 통해서 검사해서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투약 또는 처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겠죠. 이게 세 가지 학문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공중보건학의 정의의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지역사회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경기도 의료기술직 문제라든가 서울시 문제도 그렇고 공중보건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요. 지금 이 정의부터 해서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 짬뽕을 해서 완전히 길게 서술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단어들을 찾아내는 것. 주로 틀린 단어로 나오는 게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그건 아니에요. 치료가 목적이 될 수 없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공중보건 사업을 보시면요. 우리 17년 교재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보건사업에 아마 동시성, 획일성, 일관성, 강력한 집행 정도로만 적혀 있을 텐데 조금 더 서술로 약간 내용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앙정부, 우리 보건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하는 보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시군구에서 지방정부, 그러면 보건소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요, 주로 감염병 같은 거, 감염병 중에서도 특히 왜 우리 메르스 또는 이번에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대유행하고 막 그럴 때 그거는 지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역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또는 어떤 사업은 어떤 부처 간에, 여러 부처 간의 조직, 기술, 인력의 협력이 필요할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또는 법 규제, 법 제정이 필요할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각각의 지역에 맞는 그 사업을 해야 되겠죠. 특성이나 요구도 반영하고 그 지역사회의 개발 사업에도 연계를 시키고, 그 지역 안에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자, 범세계적으로 WHO에서 진행하는 보건사업들도 있어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 공중보건의 대상 누구다? 지역사회 주민이다. 자, 요것도 자주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 최근 것 중에서도 2011년 경기의료기술직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공중보건의 3대 원칙 WHO에서 제시했죠. 3대 원칙은 세 가지. 참여, 형평, 협동. 2015년 인천 의료기술직 기출문제로 또 출제가 됐었던 내용인데 이제 17년 교재에서는 이게 아마 17페이지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위치만 옮긴 거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여, 형평, 협동. 참여,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중보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가 없으면 공중보건 사업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형평, 평등, 형평성 있는 보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협동, 여러 분야의 사람들, 여러 부처가 같이 협동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3대 원칙이죠. 다음에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수단 세 가지 3대 사업 수단 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출 문제예요. 2011년 인천 의료기술직 또 14년 울산 등등 여러 곳에서 출제가 됐는데 보건 서비스에 의한 봉사 행정 그리고 법규에 의한 통제 행정, 교육에 의한 조장 행정. 그래서 우리가 봉사 행정, 보건 행정의 봉사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될 건데 봉사라는 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뭔가 봉사를 한다라는 건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국민들의 주민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봉사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제도도 만들고 장치도 만들고 사업을 집행하고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직접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죠. 두 번째, 통제행정, 법규를 제정을 해요. 보건관계 법규를 만들어서 통제를 한다. 그래서 가끔은 어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강제성도 띄죠. 대표적인 게 금연과 관련돼서 뭐 건물 내에서 흡연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제정하고 있죠. 또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본인이 그럼 나가서 흡연 구역 가서 담배 피워대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보건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건강 생활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앤더슨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능률적인 수단이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다라고 강조를 했죠. 세 가지 내용. 다음은 애시튼과 세이모어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변화 4단계.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전체 역사 아니고요. 우리 여기서 보는 공중보건학의 역사적 발달 개념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학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건강의 문제는 늘 있었어요. 질병의 문제는.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보는 거지만 여기 애시튼과 세이모어가 제시한 건요. 그럼 공중보건이 언제 대두가 돼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예요. 그럼 공중보건은 언제 처음 대두가 됐을까요? 공중보건 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게 우리 공부하셨던 학생들은 기초이론 들었던 학생들은 요건 안 했겠구나. 역사를 안 했으니까. 자, 우리 기본에 공부하셨던 학생들은 언제 공중보건 사상이 언제 싹 텄어요? 어느 시기에 싹 텄어요? 근세기 여명기. 왜 나랑 눈 안 마주치는 사람들 있어? 내가 자꾸 쳐다보는데. 그쵸? 근세기 여명기. 그때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싹트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이 막 모였거든요. 왜 모였어요?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도시에 일자리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일손이 부족해요. 지방에 있는 농민들, 소작농들이 농터에서 쫓겨났어요. 농사를 안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 지주들이 몰아내고 막 양모산업하면서 농토에서 쫓겨났는데 도시에 가니까 일거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밀집돼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얼마나 환경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 왜 레미제라블이나 뭐 그거 달탄약 나오는 삼총사 이런 거 보면은 시민들이 막 썩은 토마토 막 시궁창 같은데 이런 데 살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 주민들의 건강 문제,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산업보건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산업보건 시기 바로 요 시기가 19세기 중반까지예요. 이전까지 해서 쭉 발전해 온 거고, 자, 산업보건 하면은 누가 먼저 생각이 날까요? 라마찌니.
라는 산업보건 근세기 여명기 때, 자, 요 라마틴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직종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가 있구나, 결국 직업이 이 사람들의 직업이 질병 문제로 연결되는구나라고 강조를 하면서 산업보건이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공중보건 사상이 싹튼 거는 이제 인구 집단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누가 에드윈 체딕이라는 사람이 노동자 열병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해요. 열병 보고서.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 이렇게 열악해.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뭔가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드윈 체딕이 제시한 열병 보고서를 통해서 노동자 위생 상태 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돼요. 최초로. 그게 1848년이었어요. 뒤에 역사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산업보건의 시기가 시작이 된 거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보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19세기 중반에 이제 대두가 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여명기라고 해요. 근대기로 넘어가요.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 개인 위생의 시기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때쯤 시간이 개인 위생의 시기로 넘어가는데, 이때쯤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학자들이 세균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파스테르, 코흐 이런 사람들이 세균을 발견하면서 질병의 원인은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이 세균이 원인이었네. 그러면서 개인 위생, 이 세균에 대한 백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게 개인 위생.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히려 환경 위생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해요. 오히려 개인 위생 또는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현대기 발전기로 넘어오죠. 치료 의학의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학 기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웬만한 질병들을 다 치료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 같은 것들은 많이 치료가 됐죠. 치료의학의 전성기, 그래서 의학 자체가 치료에 집중이 되어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이렇게 넘어왔더니 뭐가 문제가 됐어요. 이제 감염병은 어느 정도 정복이 됐는데 만성질환, 성인병이 문제네. 근데 이거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네.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신공중보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공중보건의 시기. 그래서 생활습관을 개선하자, 환경 위생이 중요하다, 또는 뭐 보건의료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건강 증진의 개념까지 발달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공중보건의 변화 4단계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신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